나만 이상한 건가? 지난주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동네 카페에 앉아 있었는데 옆 테이블에 두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70 정도 되어 보이는 분들이었는데 옷차림도 깔끔하고 말투도 또렷하셨습니다. 한 분이 물었습니다. 야, 너 요즘 모임 안 나오더라. 다른 분이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응, 요즘 좀 그래서. 왜? 어디 아파? 아니, 그게 아니라. 침묵이 흘렀습니다. 커피 젓는 소리만 들렸죠. 그러더니 그분이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히 말해도 돼. 요즘 모임 나가는 게 너무 힘들어. 다들 좋은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어. 다른 분이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너도 그래?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응, 나도 그래. 가기 전엔 가기 싫고, 가면 언제 끝나나 시계만 보고, 끝나면 다시는 안 가야지 하는데, 또 약속 잡히면 거절을 못 하겠더라고. 어머, 나도 똑같아. 어제도 그랬어. 친구가 전화해서 다음 주에 만나자는데, 입으론, 그래, 좋아했는데, 속으론, 아이고, 또, 이랬거든. 그치. 근데 말이야, 이러다가 친구 다 잃는 거 아닐까? 나만 이렇게 피곤해하면 나중엔 정말 혼자 남는 거 아닐까? 저는 그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 분들의 걱정이 얼마나 많은 분들의 걱정일까요? 혹시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카톡 알림 뜰 때마다 또 뭐야? 하십니까? 모임 약속 잡히면 그날 일이 생겼으면 하십니까? 친구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왜 이렇게 기운이 빠지는지 스스로도 이해가 안 되십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드시죠. 나만 이상한 건가? 친구들은 다 즐거운데 나만 힘든 건가? 내가 이기적인 건가? 나중에 정말 혼자 남는 거 아닐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상한 거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건강한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친구가 줄어드는 게 왜 당연한 일인지, 관계가 가벼워지는 게 왜 더 성숙한 것인지, 오늘은 그 이야기를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한마디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목소리가 저를 더 성장하게 만듭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에게 희망을 전해주세요. 마지막까지 보시면 여러분 삶의 전환점이 될 해답을 얻게 됩니다. 이영자 씨는 저장된 전화번호가 100개가 넘습니다. 동창생, 교회 친구, 등산 동호회, 아파트 분여회까지. 전화번호만 봐도 하루 종일 걸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서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 결과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습니다. 의사가 물었습니다.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으세요? 이영자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친구들도 많고 매일 바쁘게 잘 지내는데요. 의사가 잠시 차트를 보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혹시 요즘 좀 허전함을 느끼세요? 이영자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허전함이요. 제가 친구가 얼마나 많은데요? 의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많다고 허전하거나 외롭지 않은 게 아닙니다. 만남 뒤의 감정을 한번 돌아보세요. 집에 돌아온 이영자 씨는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사람을 많이 만나는데 외롭다고? 달력을 펼쳐봤습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분명 매일 누군가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생각해보니 정말 이상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왜 이렇게 텅 빈 느낌이 들까요? 사람들과 웃고 떠들었는데 왜 마음은 쓸쓸할까요? 미국 시카고 대학교의 존 가치오포 교수는 30년 동안 인간의 외로움을 연구했습니다. 그가 발견한 사실이 놀랍습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는 시간과 아무 상관이 없다. 연구팀은 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하루에 만나는 사람 수와 외로움의 관계를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하루 10명 이상을 만나는 사람 중
45%가 심한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반면 하루 12명만 만나는 사람 중 외로움을 느끼는 비율은 28%였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더 외로웠던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연구팀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진정한 공감 없이 사람을 만나면 오히려 외로움이 증폭된다. 겉으로는 웃고 떠들지만 속으로는 공허합니다. 내 진짜 마음을 나눌 수 없으니까요. 그저 시간만 보내다 오는 느낌입니다. 영자 씨가 외로웠던 건 친구가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친구는 많았지만 진짜 나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임에 가면 영자 씨는 항상 밝았습니다. 나 요즘 너무 좋아. 손주도 보고 건강하고. 하지만 진짜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사실 요즘 너무 피곤해. 쉬고 싶어. 이 말은 한 번도 꺼내본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힘들다는 말을 하면 사람들이 나를 귀찮아할 것 같았습니다.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교 모임에서 우리는 자신을 숨기고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 진정한 자아는 고독 속에서만 드러난다. 100명과 함께 있으면서 가면을 쓰는 것보다 혼자 있으면서 진짜 나로 있는 게 더 편안합니다. 영자 씨는 그날 이후 억지로 나가는 모임들을 천천히 줄여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두려웠습니다. 친구들이 섭섭해하면 어떡하지? 나만 빠지면 뒷말 나오는 거 아닐까? 하지만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섭섭해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들 자기 일상으로 돌아갔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이영자 씨는 처음으로 쉴 수 있었습니다. 억지 웃음 짓지 않아도 되고, 피곤한데 괜찮은 척하지 않아도 되고, 그저 소파에 앉아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괜찮았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진 건 가면을 벗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는 괜찮은 나를 연기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서울 송파구에 사는 박순덕 씨, 올해 72입니다. 작년에 딸이 스마트폰을 사주면서 카톡을 가르쳐줬습니다. 엄마, 이거 정말 편해. 친구들이랑 연락하기 좋아. 처음엔 신기했습니다. 사진도 보내고, 문자도 보내고, 통화도 공짜고. 딸 말이 맞았습니다. 정말 편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단톡방이었습니다. 동창 단톡방에 들어갔습니다. 교회와 아파트 부녀회 단톡방에 들어갔습니다. 손주 사진 공유 단톡방에도 들어갔습니다. 어느새 단톡방이 12개가 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알림이 247개입니다. 밤새 누가 뭘 그렇게 많이 올렸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씩 읽기 시작합니다. 오늘 날씨 좋네요. 맞아요. 산책하기 딱이에요. 저는 손주 데리고 공원 갈 거예요. 읽다 보면 30분이 훌쩍 지나갑니다. 그런데 읽고 나면 뭔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나도 뭐라도 써야 하나? 아무 말도 안 하면 이상한가? 고민하다가 씁니다. 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이모티콘도 넣어야 할 것 같아서 하트 이모티콘을 찾습니다. 찾다가 엉뚱한 걸 보내서 당황합니다. 점심 먹고 나면 또 알림이 158개입니다. 저녁 먹고 나면 또 93개입니다. 박순덕 씨는 어느 날 딸에게 말했습니다. 이거 너무 힘들어. 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럼 알림 끄면 되잖아. 그럼 중요한 연락 놓치면 어떡해? 중요한 거면 개인톡으로 오지. 단톡방에 중요한 거 없어. 박순덕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하루 종일 핸드폰만 보고 있었는데 정작 중요한 얘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연구팀이 60대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카톡 단톡방과 스트레스의 관계를 연구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단톡방을 5개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 중 68%가 카톡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답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중 83%가 단톡방을 나가고 싶지만 나갈 수 없다고 답한 겁니다. 왜 나가지 못할까요? 연구팀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시니어들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가면 섭섭해할 것 같아서요.
혼자만 빠지면 뒷말이 나올까 봐요. 나중에 무슨 얘기 오갔는지 모르면 소외되잖아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디지털 피어 프레셔, 디지털 피어 프레셔라고 부릅니다. 직접 만나지 않아도 느껴지는 동료 압박입니다. 예전에는 모임에 안 가면 그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단톡방에 있는 한 24시간 연결되어 있습니다. 알림이 뜨면 확인해야 할 것 같고, 확인하면 답장해야 할 것 같고, 답장 안 하면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압박이 우리들을 지치게 만듭니다. 박순덕 씨가 힘들었던 건 단톡방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나가면 안 될 것 같다는 압박감이 문제였습니다. 단톡방에 있으면 계속 신경 써야 합니다. 누가 뭐라고 했나? 내가 답장해야 하나? 이모티콘은 뭘 써야 하나? 이 모든 게 작은 스트레스로 쌓입니다. 그런데 정작 단톡방에서 나누는 대화는 별 내용이 없습니다. 날씨 좋네요. 맞아요. 저도요. 하트 이모티콘. 이런 대화가 하루 종일 이어집니다.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끊임없는 소음 속에서 우리는 진짜 대화를 잃어버린다. 침묵할 줄 아는 용기가 때로는 더 큰 지혜다. 단톡방의 끊임없는 알림은 소음입니다. 진짜 대화가 아닙니다. 순덕 씨는 어느 날 용기를 냈습니다. 잘 안 보는 단톡방 4개를 나갔습니다. 나가기 전에는 두근거렸습니다. 다들 뭐라고 할까? 하지만 나가고 나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섭섭해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단톡방에 사람이 몇 명 있는지, 누가 나갔는지 사실 아무도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박순덕 씨의 아침은 조용합니다. 알림이 247개가 아니라 10개 정도입니다. 정말 필요한 단톡방 3개만 남겼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많이 연결되어 있다고 해서 덜 외로운 게 아니라는 거요. 적게 연결되어 있어도 진짜 대화가 있으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거요. 단톡방을 나가는 건 관계를 끊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압박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는 김미숙 씨, 올해 70입니다. 한 달에 한 번 고등학교 동창 모임이 있습니다. 같은 반 친구들 6명이 만나서 점심을 먹습니다. 예전엔 그 모임이 좋았습니다. 옛날 이야기도 하고 서로 안부도 묻고 웃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모임이 달라졌습니다. 카페에 앉자마자 최 여사가 말을 시작합니다. 야, 우리 큰아들 말이야. 이번에 승진했어. 부장 됐다니까. 회사에서 인정받는 거야. 다들 맞장구 칩니다. 어머, 대단하네. 아들 잘 뒀다. 그러면 바로 이 여사가 끼어듭니다. 그래도 우리 둘째 며느리만 못하지. 서울대 나와서 변호사잖아. 요즘 법무법인에서 일하는데 바빠 죽겠대. 또 맞장구 칩니다. 어머, 며느리 복 있네. 그래도 애들이 잘해야지. 그러면 박 여사가 핸드폰을 꺼냅니다. 야, 우리 손주 봐. 이번에 피아노 콩쿠르에서 1등 했어. 선생님이 영재래. 나중에 피아니스트 된대. 사진을 보여주면서 한참 설명합니다. 김미숙 씨는 그저 듣기만 합니다. 그래, 잘했네. 대단하다. 예쁘게 컸네. 그런데 아무도 김미숙 씨에게 묻지 않습니다. 미숙아, 너는 요즘 어떻게 지내? 내 아들은 잘 있어? 요즘 뭐 하며 지내?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2시간 동안 자랑만 듣다가 집에 돌아옵니다. 거울을 보니 이상합니다. 내내 웃었는데 표정이 지쳐 있습니다. 김미숙 씨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그냥 듣는 기계였구나. 공자는 제자들과 대화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군자는 말을 아끼고 남의 말을 경청한다. 소인은 자기 말만 하고 남의 말을 듣지 않는다. 공자가 살던 시대에도 이미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기 자랑만 하고 남의 이야기는 듣지 않는 사람들. 공자는 그런 사람을 소인셔렌이라고 불렀습니다. 작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기 세계에만 갇혀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조선시대 학자 율곡이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화는 서로를 비추는 거울이다. 내 이야기만 하면 거울이 아니라 벽이 된다. 벽 앞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정말 그렇습니다. 최 여사, 이 여사, 박 여사가 자랑만 할 때 그들은 서로를 보지 못했습니다. 김미숙 씨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기 말만 하고 자기 사진만 보여주고 상대가 어떤 표정인지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거울이 아니라 벽이 된 겁니다. 벽은 아무것도 비추지 못합니다. 김미숙 씨가 힘들었던 건 자랑 내용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친구의 아들이 잘 되고 손주가 상 받고 며느리가 훌륭한 건 좋은 일입니다. 문제는 그게 전부였다는 겁니다. 자랑만 있고 질문은 없었습니다. 말하기만 있고 듣기는 없었습니다. 김미숙 씨는 그 자리에 있었지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와, 대단하네 하는 반응 기계였을 뿐입니다. 옛 선비들은 벗을 만나면 먼저 이렇게 물었습니다. 요즘 그대는 어떠한가? 이것이 예의의 시작이었습니다. 내 소식을 전하기 전에 먼저 상대를 궁금해하는 것. 이게 진짜 친구의 태도였습니다. 진짜 친구는 내 자랑을 들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지 궁금해하는 사람입니다. 너희 아들 어때? 가 아니라 너는 요즘 어때? 를 묻는 사람입니다. 김미숙 씨는 다음 모임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최 여사가 아들 자랑을 시작했을 때 김미숙 씨가 중간에 말했습니다. 그래, 아들 잘 됐네. 축하해. 그런데 너는 요즘 어때? 건강은 괜찮아? 최 여사가 잠깐 멈칫했습니다. 아무도 자기 걱정을 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나는 사실 요즘 무릎이 좀 아파서. 그 순간 대화가 달라졌습니다. 자랑이 아니라 진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공자가 말했습니다. 진정한 벗은 서로를 진심으로 걱정한다. 자랑만 하는 모임은 친구 모임이 아닙니다. 과시하는 자리일 뿐입니다. 김미숙 씨는 이제 압니다. 자랑만 들어주는 게 친구의 역할이 아니라는 거요. 진짜 친구라면 서로 물어야 한다는 거요. 너는 요즘 어때? 이 한마디가 모든 자랑보다 소중합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니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친구도 만나기 힘들고 단톡방도 괴롭고 자랑도 듣기 싫으면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이런 생각 드시나요? 괜찮습니다. 지금부터는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진짜 관계를 만드는 것.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럼 진짜 관계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이제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인천 부평구에 사는 정은희 씨. 올해 75입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친구가 20명은 넘었습니다. 동창회, 교회 모임, 아파트 분여회, 등산 동호회. 일주일에 서너 번은 꼭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가기 싫은 모임들을요. 친구들은 걱정했습니다. 은희야, 너 요즘 왜 안 나와? 혼자 있으면 외롭지 않아? 정은희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괜찮아. 나 바빠. 그런데 정말 바쁜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동네를 걷습니다. 특별한 목적지는 없습니다. 그냥 천천히 걷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데 옆에 한 분이 앉으셨습니다. 나이가 비슷해 보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그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날씨 참 좋네요. 은희 씨가 대답했습니다. 그러게요. 아침 공기가 좋아요. 매일 이 시간에 산책하세요? 네, 요즘은 그래요. 어르신도요? 저도 매일 나와요. 혼자 집에 있으면 심심해서요. 그렇게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름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어디 사는지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날씨 이야기, 산책 이야기. 그게 전부였습니다. 다음 날도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같은 벤치에 앉아서 또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제 비 왔죠? 그러게요. 오늘은 다행이게서 다행이에요. 그게 다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니 자연스럽게 그 시간에 만나게 됐습니다. 서로 약속한 것도 아닌데 같은 시간에 같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가끔은 말없이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새 소리도 듣고 바람도 느끼고 햇살도 쬐고 말이 없어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서야 서로 이름을 알았습니다. 참, 제 이름은 박순자예요. 아, 저는 정은이에요. 나이도 물었습니다. 순자 씨는 76이었습니다. 정은이 씨보다 1살 많았습니다. 그 후로도 두 사람은 매일 아침 만났습니다.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옆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정은이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친구구나. 20년 알고 지낸 동창들보다, 매주 얼굴 보던 교회 사람들보다, 한 달 전에 만난 이 할머니가 더 편했습니다. 왜일까요?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의 사귐은 물과 같이 담백하고 소인의 사귐은 술과 같이 달다. 처음엔 달콤한 관계가 좋아 보입니다. 우리 친구잖아. 너무 반가워. 과하게 반가워하고 과하게 친절합니다. 하지만 그런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너무 달면 금방 물립니다. 반대로 담백한 관계는 심심해 보입니다. 특별한 이벤트도 없고 과한 표현도 없습니다. 그저 조용히 함께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런 관계가 오래갑니다. 물처럼 담백하니까 질리지 않습니다. 프랑스 작가 생텍 쥐페리는 어린 왕자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사막이 아름다운 건 어딘가에 우물을 숨기고 있기 때문이야. 진짜 아름다움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화려하지도 시끄럽지도 않습니다. 조용히 깊은 곳에 숨어 있습니다. 진짜 관계도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합니다. 자주 만나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깊은 우물이 있습니다. 편안함이라는 우물이요. 신뢰라는 우물이요. 은희 씨와 순자 씨의 관계가 그랬습니다. 과하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친한 척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같은 시간에 같은 벤치에 앉아서 가끔 짧은 대화를 나누고 가끔 조용히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관계였습니다. 자연스러운 관계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매일 연락하지 않아도 되고 자주 만나지 않아도 되고 깊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건 편안함입니다. 함께 있을 때 편한가? 말없이 있어도 어색하지 않은가?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되는가? 은희 씨는 이제 압니다. 친구 20명보다 1명이 더 소중할 수 있다는 거요. 순자 씨와는 서로의 집도 모릅니다. 전화번호도 모릅니다. 가족, 이야기도 별로 안 합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그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벤치에 앉아서 함께 새소리 듣는 그 시간이요. 진짜 관계는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우연히 만나고 자연스럽게 편해지고 조용히 함께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요. 많이 만나려고 애쓰지 마세요. 억지로 친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편안한 사람 1명이면 됩니다. 말없이 앉아 있어도 괜찮은 사람. 자주 보지 않아도 그리워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정은희 씨는 요즘 행복합니다. 친구는 줄었지만 마음은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매일 아침 공원 벤치에서 박순자 씨와 함께 햇살을 쬐입니다. 그게 하루 중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이영자 씨 기억하시죠? 도입부에서 말씀드렸던 그분입니다. 일주일 내내 모임으로 가득했던 분이요. 이영자 씨는 6개월 전부터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하나씩 모임을 줄여나갔습니다.
처음엔 두려웠습니다. 혼자 있으면 뭘 하지? 심심하지 않을까? 외롭지 않을까? 하지만 막상 미워진 시간이 생기니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첫 번째 주 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원래는 아파트 부녀회 모임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임을 나가지 않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8시 30분. 서두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천천히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바람도 시원했습니다. 이영자 씨는 그냥 창가에 서서 5분 정도 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햇살을 느꼈습니다. 이게 이렇게 좋은 거였구나. 커피를 천천히 내렸습니다. 예전에는 인스턴트 커피를 급하게 타서 마셨습니다. 모임 가려면 서둘러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원두를 갈았습니다. 핸드드립으로 천천히 내렸습니다. 커피 향이 집안에 퍼졌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커피만 마셨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심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점심 전에 동네를 걸었습니다. 원래 살던 동네인데 처음 보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골목 어귀에 작은 꽃집이 있었습니다. 이 집이 여기 있었나? 알고 보니 3년 전부터 있었던 집이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아이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비둘기들이 모이를 쪼고 있었습니다. 이영자 씨는 그냥 보기만 했습니다. 30분 정도 앉아서 보기만 했습니다. 예전에는 이럴 시간이 없었습니다. 모임 가고, 사람 만나고, 집안일하고. 하루가 바빴습니다. 하지만 바쁘게 산다고 해서 충만한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지금처럼 천천히 있을 때가 더 충만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니 작은 루틴이 생겼습니다. 아침 8시 천천히 일어나서 창문 열기. 아침 8시 30분 핸드드립 커피 내려 마시기. 아침 9시 30분 동네 산책 30분. 오전 11시 좋아하는 책 읽기. 이게 전부였습니다. 거창한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작은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루틴이 이영자 씨를 지탱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요? 이영자 씨처럼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별한 취미를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작은 루틴 하나면 충분합니다. 첫 번째, 아침 시간을 천천히 보내세요. 눈 뜨자마자 핸드폰 보지 마세요. 카톡 확인하지 마세요. 그냥 천천히 일어나세요. 창문을 여세요. 햇살을 느껴보세요. 바람을 느껴보세요. 5분이면 됩니다. 이 5분이 하루를 바꿉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은 이른 아침을 명심맹시인의 시간이라고 불렀습니다. 마음이 맑아지는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하루 중 가장 조용하고 맑은 시간이니까요. 두 번째,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세요. 커피를 내리든 요리를 하든 뭔가 직접 만드세요. 손을 움직이면 머리가 비워집니다. 쓸데없는 걱정이 사라집니다. 이영자 씨는 매일 점심을 직접 만듭니다. 된장찌개를 끓이든 김치볶음밥을 만들든 직접 합니다. 혼자 먹을 한 끼지만 정성껏 만듭니다. 재료를 썰고 불을 조절하고 간을 맞추는 이 시간이 명상이 됩니다. 그 과정 자체가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세 번째, 매일 걸으세요.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동네 한 바퀴면 됩니다. 20분이면 충분합니다. 걸으면서 주변을 보세요. 어제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입니다. 골목 끝 꽃집도 보이고, 공원 벤치의 할머니들도 보이고, 나무에 앉은 새들도 보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루소는 말했습니다. 나는 걸으면서 생각한다. 걸음을 멈추면 생각도 멈춘다. 걷는 것은 몸을 움직이는 것만이 아닙니다. 마음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작은 것에 감사하세요.
저녁에 잠들기 전 오늘 하루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감사한 것 3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커피가 맛있었다. 산책하면서 고양이를 봤다. 이런 작은 것들로 충분합니다. 감사는 관점을 바꿉니다.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부족한 것에서 충분한 것으로 시선을 옮기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가지세요. 하루에 10분이라도 좋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핸드폰도 끄세요. 텔레비전도 끄세요. 그냥 앉아 있거나 누워 있으세요. 처음엔 불편할 겁니다. 뭔가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시간이 아까운데. 하지만 며칠 지나면 달라집니다. 이 비어있는 시간이 가장 충만한 시간이 됩니다. 독일 철학자 하이데거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사유는 비움에서 시작된다. 비워야 채워집니다. 쉬어야 다시 걸을 수 있습니다. 이영자 씨는 6개월이 지난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 있는 게 외롭지 않아요. 오히려 사람들 속에 있을 때가 더 외로웠어요. 무슨 뜻일까요? 사람들 속에 있을 때는 항상 누군가를 의식해야 했습니다. 저 사람은 뭐라고 생각할까? 내가 이렇게 말하면 이상하게 보일까? 계속 신경 써야 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오롯이 나로 있을 수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로요. 혼자 있다는 것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자유입니다. 아침에 언제 일어날지 정할 수 있는 자유. 오늘 뭘 먹을지 정할 수 있는 자유. 어디를 갈지, 무엇을 할지 정할 수 있는 자유. 이 작은 자유가 삶을 바꿉니다. 물론 처음엔 두렵습니다. 평생 누군가와 함께 살았는데 갑자기 혼자가 되면 무섭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아침 5분 창가에 서 보세요. 내일 점심 한 끼 천천히 만들어 보세요. 모레 오후 동네를 천천히 걸어 보세요. 이렇게 하나씩 하다 보면 어느새 혼자 있는 시간이 선물이 됩니다. 이영자 씨는 이제 압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다는 것을. 아니, 혼자 있을 때 비로소 나를 만난다는 것을. 매일 아침 창가에 서서 햇살을 느낄 때, 커피를 천천히 내려 마실 때, 동네를 걸으며 새소리를 들을 때, 이영자 씨는 생각합니다. 이게 진짜 나구나.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되는 나. 누구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나. 있는 그대로의 나. 여러분도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을요. 많은 사람과 함께 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혼자 있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10분만이라도 조용히 앉아보세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요. 그냥 숨만 쉬어보세요. 그 10분이 선물이 될 겁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라는 선물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였습니다. 관계의 양이 아니라 질이다. 친구가 100명 있어도 진심으로 대화할 수 없다면 그건 관계가 아니라 명함첩일 뿐입니다. 매일 단톡방 알림에 시달리며 답장하는 것, 그건 연결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모임에 가서 자랑만 듣고 돌아와 지치는 것, 그건 우정이 아니라 피로입니다. 우리는 평생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친구는 많을수록 좋다. 나이 들면 외로우니까 사람을 많이 만나야 한다. 혼자 있으면 불쌍하다. 전부 거짓입니다. 진실은 이겁니다. 진짜 관계는 숫자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편안함으로 만들어집니다. 말없이 함께 앉아 있어도 어색하지 않은 사람. 자주 보지 않아도 그리운 사람.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되는 사람. 이런 사람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자유입니다. 아침에 창가에 서서 햇살을 느끼는 5분. 점심에 혼자 먹을 밥을 정성껏 만드는 30분. 저녁에 동네를 천천히 걷는 20분. 이 시간들이 나를 회복시킵니다. 진짜 나를 만나게 합니다. 관계 속에서도 나를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도
나로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게 힘들다면 혼자 있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니, 때로는 혼자 있는 게 더 필요합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것만 남기는 겁니다. 친구가 줄어드는 건 실패가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지혜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첫째, 가기 싫은 모임은 가지 않아도 됩니다. 섭섭해하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둘째, 괴로운 단톡방은 나가도 됩니다. 진짜 중요한 연락은 개인톡으로 옵니다. 단톡방에 중요한 건 없습니다. 셋째, 자랑만 하는 친구와는 거리를 두세요. 진짜 친구는 내 이야기를 궁금해하는 사람입니다. 너는 요즘 어때? 를 묻는 사람입니다. 넷째,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시간이 선물입니다. 나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 있을 뿐입니다. 혼자 있다는 것과 외롭다는 것은 다릅니다. 혼자 있어도 마음이 평온하면 그게 행복입니다. 많은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가면을 쓰는 것보다 혼자 있으면서 진짜 나로 있는 게 낫습니다. 친구 100명과 피곤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한 명과 편안한 시간을 보내는 게 낫습니다. 바쁘게 사는 것보다 천천히 사는 게 낫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가기 싫은 약속 하나를 정리하세요. 비워진 그 시간에 창가에 앉아보세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숨만 쉬어보세요. 그 10분이 여러분을 바꿀 겁니다.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친구가 적어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살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합니다. 있는 그대로 충분합니다. 오늘도 하루 잘 사셨습니다. 내일도 여러분의 속도로 가시면 됩니다. 천천히요.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황금마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